과거 중세시대 유럽이나 이집트, 중동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평생 자기 나라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히틀러에 의해 학살을 당하기까지 하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과거 유럽인들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날 정도였고 극혐 중에 극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번성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그들은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를 지배하던 힉소스인들은 이주해온 유대인들에게 꽤나 잘 대해줬고 이에 유대인들은 기름진 땅에서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힉소스인의 왕조가 망하고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자 자신들보다 더 인구수가 많던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수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신전들을 만들 때에도 노예였던 유대인들이 동원되었고 그렇게 이집트는 유대인들 덕분에 굉장한 발전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결국 노예 생활을 견디지 못한 유대인들은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고 다시 자신들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가나안에 다시 정착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이후 그들은 바빌로니아나 페르시아 등에 의해 정복당했고 기원전 63년에는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시리아까지 정복하자 위협을 느낀 유대인들은 로마의 동맹국이 되기로 합니다. 말이 좋아서 동맹국이지 실질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살기 시작했으며 먼 훗날인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까지 약 2500년간 전 세계를 방랑하며 살게 되죠. 그렇지만 그들은 비록 다른 나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아도 그 나라의 문화나 종교 등에 동화되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또한 유대교를 믿지 않는 비유대인들을 배척했으며 그렇게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종교, 문화, 도덕을 바탕으로 뭉친 비유대인들과 유대인은 서로 섞일 수가 없었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땅이 없이 비유대인들의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가 탄생하면서 유대인들은 유럽에서의 더 극심한 차별과 고난의 삶을 살게 되죠. 유대인에게 율법과 할례는 그들의 정체성이자 목숨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예수는 율법과 할례 없이도 하느님을 믿고 회개하면 누구나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관습이 깨져가는 모습을 용납할 수 없었고 예수를 배척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죠. 예수를 박해하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 화형을 당하기도 하는 등 로마에서도 초기 기독교는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4세기의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한 후부터 기독교가 로마 제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기독교가 유럽에 확산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며 유대인들은 대차게 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유럽 여러 나라의 국교가 되기 시작했지만 유일하게 유대인들만 자신들의 종교만을 고집하고 있었죠. 그런데 심지어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유럽인들은 더욱더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독사, 모사꾼, 바리새인의 누룩 등으로 불렸으며 음탕하고 방탕하며 돈밖에 모르는 부패한 인간들로 규정되었죠. 이러한 원색적인 비난은 거의 모든 기독교 국가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널리 퍼져나갔고 그렇게 기독교권이든 이슬람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차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런 험난한 기독교 국가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말고 믿을 건 돈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유럽인들은 거의 99%가 문맹이었던 반면에 유대인들은 종교 서적을 읽기 위해서 공부한 덕에 대부분이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죠. 그리고 랍비라는 스승을 두고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았고 이러한 유대인과 비유대인 간의 교육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교육 격차는 유대인들이 장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 큰 돈을 버는데 가장 큰 기반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유대인들은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은 더욱더 강해졌던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을 지정된 구역인 게토에 다 몰아넣고 그곳에서만 살게 했으며 게토 외의 지역으로 외출도 제한당했죠. 또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을 깔보고 모두 나쁜 사람들이며 수전노의 악덕 고리대 금업자라는 루머가 퍼졌으며 당시 나오는 민담이나 소설, 연극 등 작품들 속에서의 유대인들 역시 대부분 악하게 그려졌습니다.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은 지독하리만큼 돈에 집착하는 유대인 고리대 금업자로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상업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어차피 그들에게 허용된 건 카톨릭 사회가 금기시하던 금융업과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상업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유대인들이 농사를 짓거나 군인이나 관직 등에 종사하는 건 금지시켰고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자 그들에게 파는 땅도 없었으며 어쩌다 자신의 땅을 얻게 되어도 몰수되기 일쑤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현금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오직 돈만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를 오가며 무역업을 하면서 다른 상인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도 시작했죠. 그렇게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유대인들은 귀족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쓰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점점 넓혀갔습니다. 또한 그들은 염색이나 유리제조, 금세공이나 재련 등 대부분의 수공예품 생산에도 굉장한 재능을 보이면서 큰 돈을 벌 수 있었고 이외에도 변호사와 의사 같은 상류계층에도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빈곤하게 살았던 농민들과 빈민들에게 유대인의 이미지는 자신을 착취하는 악덕지주나 귀족, 부르주아와 마찬가지였고 그만큼 유럽인들의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은 극에 달하게 되었죠. 1930년대의 독일에서는 전체 인구의 5%도 안 되는 유대인이 가진 재산이 독일 총 재산의 90%에 육박했다고 하니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마치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십자군 전쟁 당시의 유대인들은 십자군들에게 학살당하기도 했는데요. 십자군은 이 끔찍한 일을 내부 정화로 여겼다고도 합니다. 거기다가 흑사병이 유럽 전체를 덮쳤을 땐 유대인에 대한 박해와 차별이 더욱 심해졌는데 당시 유럽인들보다 깨끗했던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흑사병에 덜 걸리자 그들은 흑사병을 퍼뜨리는 악마들이라고 믿기도 했고 유대인들이 독을 푼다는 소문이 돌아 학살당하기까지 했죠. 그런 식으로 워낙 핍박이 심하자 결국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유대인들도 생겼지만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군인이나 관료가 되는 건 금지되었습니다. 특히나 독일에서 그들에 대한 차별과 핍박은 더욱더 심했었죠. 유대인들은 정신이 타락했기 때문에 독일 여성들에게는 특히 더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독일 여성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매춘을 부추기며 유대인들과 성적인 접촉을 하면 피에 독이 퍼진다는 허무맹랑한 소문도 돌았죠. 그러면서 다른 민족들이 살아남으려면 유대인을 전멸시켜야 한다는 위험한 생각까지 가지게 된 사람들도 존재했을 정도였습니다. 1923년 독일에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굶주린 독일인들은 박탈감에서 온 반감 때문인지 유대인들의 상점을 닥치는 대로 약탈했으며 유대인들이 보이는 대로 집단 폭행을 가하기까지 했죠. 그 외에 러시아나 프랑스 등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도 유대인 학살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독일에서 나치가 세력을 뻗치기 시작할 때 대략 900만 명의 유대인들은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죠. 나치 독일이 하나둘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독일인들의 분노는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라는 전무후무한 극악범죄로 절정에 달하게 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엔 유대인들 중 3분의 2가 사망하게 될 정도로 그들에 대한 증오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핍박하는 것 자체를 철저히 금기시했지만 다시 유대인들이 사회 각계에 진출하고 현대 경제의 주축이 되자 다시 반유대주의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알게 모르게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죠. 유대인들의 실현의 역사는 그들에게 강력한 생존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줬고 그 강한 생존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자신들만의 교육과 철학 등이 기반이 되어 현재 경제나 문화, 사회, 정치 등 여러 분야의 주축이 되기도 했죠. 약 2500여 년간 자신들의 땅도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은 막대한 자금력과 시온주의를 주창한 테오도르 헤르츠를 중심으로 1890년대부터 유대인들만의 독립국가 재건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으며 결국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유대인이 고난의 시기에 교육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현재 그들은 없을 테죠. 여태껏 잘 살기는 했지만 그들만의 땅이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며 비유대인들에게 고통받으며 살아갔던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인들은 이스라엘 건국을 반대, 거부했고 그렇게 이스라엘과 아랍, 팔레스타인 분쟁은 시작되었죠. 오늘은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인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기원전 15세기경 이곳에 들어온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 고대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으나 이후 여러 차례 외세의 침략을 받았으며 결국 로마에 의해 점령되어 유대인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로마에 의해 통치되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637년 이슬람교의 믿음 아래 뭉친 아랍인들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후 아랍 무슬림들이 들어와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곳 팔레스타인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성지가 함께 있는
종교적으로 매우 복잡한 지역이 되어버린 것이죠. 시간이 흘러 19세기가 되자 유럽에서는 반유대주의가 고조되면서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독립국가를 건설하자는 시오니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유대국가 건설의 예정지를 성서에서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정했고 전 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이곳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오니즘 운동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 인구가 계속해서 늘자 아랍인들의 반발을 사기엔 충분했고 이에 유대인과 아랍인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했죠.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어느 날 당시 영국의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는 미국 내 유대인의 환심을 사 미국을 1차 대전에 끌어들이기 위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민족 국가 건설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벨푸어 선언을 했고 이후 유대인들의 이주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1차 대전에서 독일 편에 있던 오스만 제국 내의 아랍인들의 협력을 요청하면서 아랍인들에게도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독립국가로의 독립을 약속하는 맥마흔 선언을 했죠. 영국이 벨푸어 선언과 맥마흔 선언을 동시에 한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중동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불씨가 되어버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은 영국이 위임 통치를 시작했는데요. 영국은 유대인 우대 정책을 시행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유대인의 이주가 계속되었는데 이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박해와 맞물리게 되면서 유대인의 이주는 더욱 가속화되었죠. 그렇게 팔레스타인에서의 유대인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자 땅 문제나 경제적 문제, 종교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겹치기 시작하면서 이곳에서의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마냥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아랍의 협력을 얻기 위해 영국은 유대인 이주를 제한하고자 했지만 이는 오히려 유대인들의 반발만 야기했으며 결국 둘의 갈등은 해결하지 못한 채 이 문제를 1947년에 유엔으로 떠넘겨버렸죠. 그 결과 1947년 10월에 유엔은 팔레스타인 지역 중 48%를 아랍지구, 52%를 유대지구로 분할하고 예루살렘은 국제 신탁통치 지역으로 만든다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오니즘 운동은 팔레스타인에서 아랍인들의 독립을 반대하고 아랍인들을 쫓아낸 뒤 오직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내의 아랍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당연히 유엔의 결의안에 불만을 가진 양측은 결국 내전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전 중에도 유대인은 1948년 5월 14일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했고 그러자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랍인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아랍국들 역시 이스라엘의 수립을 거부하며 반발하기에 이르렀죠. 그렇게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레바논 등의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건국과 동시에 선제 공격을 가함으로써 그렇게 1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국가의 공격에도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은 유엔이 분할했던 지역보다 더 많은 지역을 확보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 1974년까지 4차례에 걸쳐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1967년에 발생한 제3차 중동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며 전쟁이 발발하고 단 6일 만에 종결되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은 골란고원, 요르단강 서안지구, 가자지구와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이렇게 여러 차례의 중동 전쟁을 거치고 나서 수십만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비밀 저항 조직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결성되어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투쟁을 시작했죠. 하지만 1979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중재로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체결되면서 이집트는 아랍국 중 최초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했고 이에 이스라엘도 이집트에게 점령했던 시나이 반도를 되돌려주면서 서로 간의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랍국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시리아가 돌려달라고 요청한 골란고원도 이스라엘에서 반환을 거부해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죠. 또한 피에로의 계속된 저항으로 1982년에는 이스라엘 역시 레바논에 있던 피에로 본부를 공격했으며 팔레스타인인들의 집단적인 반이스라엘 저항운동인 인티파다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기도 하면서 아랍국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시대가 해체되자 미국의 도움이 약해질 것이 우려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평화를 모색하게 되었고 이에 1993년 9월에 이스라엘과 피에로는 오슬로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죠. 이로써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립에 합의했으며 예리코와 가자지구 등 일부 점령지에서 철수했습니다. 마침내 1994년 7월 5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립을 공식 선언했죠. 하지만 1997년에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강경파였던 네타냐후 총리가 동예루살렘 지역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한 팔레스타인과의 충돌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동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성지가 모두 모여있던 곳이죠. 당시 서예루살렘에는 주로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동예루살렘에는 주로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또한 동예루살렘은 국제법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3차 중동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점령해버렸고 그곳에 유대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정착촌을 만든 것이죠. 영토의 주권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계속 유입시켜 인구의 우위를 통해 동예루살렘 영토 주권을 빼앗는 동시에 안정화시키려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동예루살렘에 살던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내려는 이스라엘의 움직임에 팔레스타인인들은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죠. 지금 중국이 티벳이나 위구르 등 소수민족 거주지에 한족을 이주시키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또다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평화협정이 다시 이루어지지만 동예루살렘의 주권을 서로 가지겠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대립이 지속되자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죠. 그런데 2000년 9월 이스라엘 보수당 총재인 샤론이 동예루살렘 내의 이슬람 성지 알 아크사 모스크를 방문하면서 평화협상은 또다시 파국을 맞게 되었는데요. 샤론은 매우 극우적 성향의 인물이었는데 그의 이슬람 성지 방문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알 아크사 모스크까지 장악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또다시 인티파다가 발생했으며 이스라엘이 이를 강력하게 무력 진압하면서 양측의 사이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왕세자는 한 가지 평화안을 제시했는데 아랍국들이 3차 중동 전쟁 때 빼앗긴 영토를 돌려주면 전면적으로 이스라엘과 정치, 경제, 문화 관계를 수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3차 중동 전쟁 때 새로 만든 국경선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안보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안보를 해치는 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예루살렘 분할 역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평화안마저 거부했죠. 이후로도 미국과 유엔, EU, 러시아 등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평화안을 제시했고 2005년 9월 12일 이스라엘이 3차 중동전쟁 이후 계속해서 점령해온 가자지구에서 38년 만에 완전 철수하면서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의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이슬람주의 강경파이자 정당인 하마스가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평화는 다시 깨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다시 공격과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기 시작했죠. 이에 이스라엘은 곧바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으며 그들의 무자비한 공격을 저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유대인 정착촌이 있는 서안 지구에 장벽과 검문소를 설치하면서 서안과 가자 지구를 봉쇄했습니다. 또한 2008년 12월에는 하마스의 본거지를 괴멸시킨다는 명분으로 공군과 육군을 동원하여 가자 지구를 공격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2009년에 이스라엘 총리로 극우파였던 네타냐후가 재취임하면서 양측 간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게다가 2012년, 2014년에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계속된 교전으로 수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죽거나 다쳤으며 이에 국제사회가 개입하여 양국 간의 휴전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양측은 언제든지 다시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서안 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심기를 계속 건드리자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마저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2018년 7월에 이스라엘을 유대국가로 선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인구의 20% 이상이나 차지하는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배제시켜버리기까지 했죠. 과거에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아랍과 이슬람에 대한 문제로 받아들여 많은 아랍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고 아랍 국가들도 더 이상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평화협정인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되면서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여러 아랍 국가들은 명분이나 대의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득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아랍 국가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아랍 국가들의 지원이 없는 팔레스타인은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과 동등한 입장에서 평화협정을 하는 건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자 더 과격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도 네타냐후 총리에 이어 극우적 성향의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가 취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사이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88년 영국 BBC의 시사풍자 프로그램인 대치라이프에서 사회자가 방청객에 있는 한 노인을 가리키며 혹시 저분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무려 3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일제히 일어나서는 웃으며 그를 쳐다봤고 고마움이 가득 담긴 사람들의 눈길을 본 노인은 잠시 후 자리에 앉은 채로 눈물을 글썽거렸는데요. 대체 그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독일계 체코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는 유대인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던 나치 독일 아래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까지 바친 끝에 1200명의 유대인을 구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죠. 이런 그의 일화를 주제로 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나오며 그의 이름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영국에서도 무려 669명의 생명을 구하며 영국의 쉰들러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니콜라스 윈턴입니다. 니콜라스 윈턴은 1909년 잉글랜드의 런던에서 독일 유택의 영국인 은행가의 아들로 태어났죠.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니콜라스 윈턴 경은 1920년대 중반에 은행원으로 일했으며 1938년에는 평범한 증권거래소 직원으로 런던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휴가를 받고 스위스에 스키를 타러 가던 도중 그의 친구 마틴의 연락을 받고 체코로 가게 되죠. 당시 체코는 나치 독일에 점령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혀 지내던 상황이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수용소에 참혹한 상황을 보게 된 윈턴 경은 그때부터 죄 없이 희생당하는 유대인들을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죠. 당시 그의 조국인 영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유대인 아이들을 양자와 양녀로 받아서 그들의 목숨을 나치로부터 구하려는 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체코에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는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윈턴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체코로 건너가 그곳의 유대인 아이들을 영국으로 입양 보내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윈턴 경은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체코에서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죠. 나치로부터 숱한 위협을 받았지만 윈턴은 절대 굴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나치 장교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영국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 수용소에 갇혀있던 총 669명의 유대인 아이들을 무사히 영국으로 입양 보내는 데 성공하게 되죠. 얼마 후 윈턴 경은 마지막으로 250여 명의 아이들을 기차에 태워 보내려 했지만 하필 그때 나치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바람에 아이들을 태운 기차는 출발하지 못한 채 멈추게 되었고 이후 그 아이들은 모두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조사해본 결과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 중 겨우 2명만이 살아남은 것으로 확인되었죠. 윈턴은 1988년이 될 때까지 무려 50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선행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숨겼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마지막으로 구하려 했던 250명의 아이들을 끝내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50년이 지난 어느 날 윈턴의 집 다락방에서 그의 아내가 우연히 노트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놀랍게도 그곳에는 윈턴이 체코에서 목숨을 구했던 모든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죄책감에 시달리던 윈턴은 그 자료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아내가 그를 설득한 끝에 노트를 기자들에게 전해주게 되었고 마침내 윈턴의 의로운 업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후 BBC의 TV 프로그램인 데츠라이프에서 윈턴을 초빙했고 한쪽에서 윈턴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회자가 그가 해왔던 일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는 윈턴의 아내에게 전달받은 노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윈턴이 구한 아이들의 목록을 공개했는데 그 중에 베라 디아만트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으며 그녀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말해줬죠. 그녀는 바로 윈턴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라와 윈턴은 50년이라는 세월 만에 감격적인 재회를 하게 되었고 윈턴은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데 그날의 깜짝 손님은 베라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사회자가 방청객들을 향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니콜라스 윈턴 씨 덕분에 생명을 구한 사람이 있다면 일어나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자 윈턴의 주변에 앉아있던 30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났죠. 이제는 모두 성인이 된 아이들은 그렇게 윈턴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윈턴은 한동안 감격의 눈물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50년 전 그가 구했던 669명의 아이들은 이제는 각자 가족을 이뤄서 어느새 6,000명으로 늘어나 있었죠. 윈턴은 1983년에는 영국에서 대영 제국 훈장 5등급을, 2003년에는 기사자기를 받았고 2002년에는 자신의 도움을 받아 수용소에서 탈출한 당시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 5,000명과 만나는 행사를 가졌으며 2014년 체코에서는 정부 최고 훈장인 백사자 국가훈장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콜라스 윈턴 경도 유대인이니 자신의 동족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시절 자신의 민족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보고도
귀찮거나 무섭다는 이유로 그들을 돕지 않았던 유대인이 훨씬 많았고, 니콜라스 윈턴경처럼 본인의 재산까지 써가면서 목숨 걸고 그들을 도와준 사람은 더욱 드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윈턴경은 끝까지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은 쉰들러처럼 전쟁 중에 목숨을 걸지는 않았기 때문에 쉰들러가 자신보다 훨씬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이라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죠. 지금까지 나치로부터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해낸 의인 니콜라스 윈턴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